안녕하십니까. 예, 2016년 전기산업기사 1회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21번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21번. 자, 21번. 자, 송전선로에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그랬습니다. 연가를 하는 목적. 트랜스포지션. 자, 연가가 뭐냐? 연가. 자, 우리가 대지가 있고요. 철탑을 이렇게 건설해 놓고 나면 철탑에 예를 들어서 R상, S상, T상을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크게 좀 그리겠습니다. 철탑을 빼고 좀 더 크게 그리죠. R상, S상, T상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1차측이 됐든 2차측이 됐든 어떤 결선을 했겠죠? 변압기를 Y결선합니다. Y결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접지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얘도 당연히 2차 측도 Y결선에 이렇게 중성점이 직접 접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전압을 인가하면 또는 무부하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로와 R상과의 거리, S상과 R상과의 대지와의 거리, T상과 대지와의 거리가 일정하다면 C에 의해서 충전되는, C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선로에 충전돼서 흐르는 이 충전 전류 값이 다 틀려지겠죠? 자, 이렇게 틀리게 되면 변압기의 중성점에 도달했을 때의 전압에 차가 생깁니다.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 잔류전압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지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중성점은. 그럼 대지의 전위는 몇 볼트다? 0볼트이기 때문에 전위의 차가 발생을 하면 전위의 차에 의해서 혈압하고 똑같습니다.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전위 차가 발생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근처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통신선에 자장을 형성하면서 유도장애를 발생합니다. 유도장애. 무엇 때문에 얘가 유도장애가 발생한 거다? C가 불평하기 때문에 C가 R상, S상, T상에 별로 C가 틀려지기 때문에 유도장애를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전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전유도장애. 평상시에 그냥 생기는 거예요. 정전유도장애. 자, 이게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대지의 전이나 중성점의 전위를 같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같게 하려면 여기를 0볼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을 C가 불평하지 않게 하면 되겠죠? C가 안 불평하게 한다. 불평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얘들을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맨 위에 가던 선을 맨 아래로 한번 보내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한번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트랜스포지션 연가라고 하는 겁니다. 연가. 이렇게 연가를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연가를 실시하면 C가 평형이 됩니다. 평형이 되면서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성점에 전압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선로에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그랬는데 3번에 보시면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는 겁니다. 선로 정수를 평형시키면 전압이 발생하지 않고 정전 유도 장애가 적어지겠죠. 아주 없진 않습니다. 왜냐? 이 대지가 이렇게 수평해서 딱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지와의 정전 유도장애 틀려지지만 어찌됐든 3등분해서 연가를 좀 실시해주면 정전 유도 장애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답이 21번은 3번이 되겠고요. 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어떤 발전소의 유연압차가 100m이고 최대 사용량이 10m, 세제곱미터/s일 경우 이 발전소의 이론 출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론 출력의 밑줄을 좀 쳐놓으셔야 돼요. 자, 이론 출력은 어떤 출력을 이론 출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만한 그릇이 있다고 할까요? 이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박아서 수로를 박습니다. 얘가 압력이 가해진 수로입니다. 압력 수로를 받고 여기다가 조합 수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압관을 이용해서 낙차 여기에 저수지 맨 밑 바닥에서부터 요 터빈 입구까지의 낙차를 뭐라고 하느냐? 유효 낙차라고 합니다. 유효 낙차. 이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낙하시키면 터빈의 날개를 때려줍니다. 그럼 터빈이 날개가 돌면서 터빈 축에 발전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발전기 회전자가 돌면 발전기 계좌가 도는 거죠. 계좌 N극과 반대쪽에 S극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돌면서 자속을 세기하고 자속을 세기하면서 고정좌측으로 유기전력이 발생이 되겠죠.
이 전력이 발생을 해서 우리는 이 전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 출력은 어디까지를 이론 출력이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터빈 입구까지의 출력을 이론 출력 P라고 하고요. 얘는 물양, 유양을 세제곱미터 파세크, 어떤 그릇의 최적의 크기죠. 세제곱미터 초당 물양에다가 뭘 곱해주느냐? 저 높이를 곱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P는 9.8 QH다. 여기까지 물어봤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론 출력이고요. 좀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터빈 같은 경우는 터빈이 날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터빈 날개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효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걔를 터빈의 효율이라 그래서 이때 터빈 출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터빈 출력은 9.8 QH에다가 이타 T만 곱해주면 될 것이고요. 터빈 축에 발전기 축이 달려있다 그랬으니까 발전기도 역시 뭐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효율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 출력을 구해라 그러면 9.8 QH에다가 이타 T 터빈 출력 효율에다가 이타 G 제네레이터 효율을 곱해주면 어떤 출력을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론 출력을 구하라 그랬는지 터빈 출력을 구하라 그랬는지 발전기 출력을 구하라 했는지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 이론 출력을 구하려면 9.8 Q에다가 H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각 숫자들이니까요. 다 곱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9,800kW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습니다. 2번. 이걸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우리나라 20.9kV 배전솔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전 방식과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발전소들은 다 발전기입니다. Y결선에 직접 접지 또는 여기에다 뭐 NGR을 설치한다든가 폴티아를 설치하는 이런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지된 발전기에서 나온 전선을 끌고 나와서 변전소에서 변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압시키느냐? 이 발전소에서 나온 전압은 약 22kV 정도밖에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발전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22kV를 발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765kV나 345kV나 승합을 해줘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변압기라는 놈을 이용하죠. 변압기를 이용하는데 이 변압기의 결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변압기를 이렇게 Y결선합니다. 2차 측으로도 변압한 전압을 22kV를 그 다음 765kV로 변압한 전압을 어디로? 수용과 측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하는데 그 변압기의 결선도 Y결선에 직접 접지를 합니다. 얘도 당연히 직접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코일 두 개만 가지고 변압기 결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델타 결선을 둡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삼권선 변압기라고 합니다. 삼권선 변압기. 자, 삼권선 변압기 가지고 델타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델타를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용과 측에서 어떤 고조파가 발생을 했다. 그 고조파 전류는 상당히 큽니다. 제3고조파 전류가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데 그 상고조파 전류가 만약에 델타 결선이 없다면 그대로 발전기 초로 이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결선을 두는 이유는 제3고조파가 1차 측, 2차 측에 들어왔을 때 제3권선 변압기 델타 결선 내부에서 고조파를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갖춰진 고조파가 이쪽으로 이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전류가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발전기 손상될 거니까 반드시 델타 결선을 둬서 제3고조파를 제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음 변전소에 가도 똑같다는 거죠. Y, 또 델타 결선이 있어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254kV까지 다운시켰고 얘가 22,900 우리가 사용하는 배전 전압이다. 그랬을 때 얘도 직접 접지한다 그랬죠? 얘도 직접 접지합니다. 직접 접지를 해서 그 접지선까지 하나는 이번엔 끌고 옵니다. 철탑을 이용할 때는 R상, S상, T상만 3상 3선씩만 오지만 우리 배전솔로에서는 3상, R상, S상, T상에다가 중성점까지 같이 따라오면서 전주를 설치하죠. 전봇대를 설치해서 중성선도 같이 오고 R상, S상, T상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각 전주마다 중성선을 전부 다 이렇게 접지를 잡아놓습니다. 중성선마다 각 전주마다 접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3상 4선에
중성점을 계속해서 접지했다 그래서 다중접지했다 그래서 3상4선식 다중접지 방식으로 22,900V를 송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전솔로 해서는 3상4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3번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을 볼까요? 다음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식에서 전압 변동률식이 그렇답니다. 자, 입실론은 VR2분의 VR1 마이너스 VR2 곱하기 100이다. VR1이 무엇인지 의미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24번은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값은 전압 변동률이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V 여기서는 표기를 R1이라고 했나요? R2라고 했네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2차측 전부하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부하시. 전부하를 다 사용할 때의 전압. 전부하 전압. 또 다른 표현으로는 V2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이라 해서 V2N이라고 표기를 하는 책도 있죠. VR2분의 VR1 마이너스 VR2 곱하기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VR2는 당연히 2차 측의 전부하 전압이고요. VR1이 무엇이냐? 얘는 답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VR1은 2차 측 무부하 전압입니다. 무부하 전압. 자, 그럼 전압 변동률이 뭐고 전압 강하율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전압 강하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변전소가 있습니다.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끌고 와서 수용과 변압기가 있어요. 수용과 변압기의 전압을 우리가 리시브 전압이라 해서 VR이라고 표기하죠. 소스 측의 전압을 VS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소스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0V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수용가에 왔더니 수용과 변압기까지 왔더니 90V밖에 수전이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10V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전압 강화가 됩니다. 이 전압 강화에 대해서 우리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수전단 전압을 100을 받아야 되는데 전압 강화가 10V가 생겼다. 그거의 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압 강화율. 뭐 여기서는 대리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건 전압 변동률을 입술론이라고 했으니까 전압 강화율이라고 이렇게 표기한다면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했을 때 전압 강화가 몇 프로 생겼느냐의 비가 전압 강화율이다. 전압 강화율이다. 다른 말로 이걸 다시 써보면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전압 강화는 이거라 그랬으니까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라 했으니까 수전단 전압의 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90V라는 것은 그럼 어떨 때의 전압이 90V냐? 전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을 90V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하를 걸었을 때. 여기서 VR2라고 표시한 부하 전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을 무슨 전압이라고 한다? VR 전압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 전압은 어떤 거다?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또 다른 책엔 V2N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하고 같은 전압인데 예를 들어서 부하를 다 꺼버렸습니다. 부하를 다 껐으면 얘가 무부하 상태가 된 거죠. 그때의 전압을 VR1이라고 여기 표기하자 그랬어요. VR1일 때의 전압보다는 VR2의 전압보다는 둘 중에 누가 더 높으냐? VR1일 때의 전압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하를 쓰다가 부하를 다 떼내니까 전압이 약간 상승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압 변동이 생겼다. 그 전압 변동 생긴 것을 비율로 나타내자. 비율. 그게 저기서 얘기하는 입술로는 수전단 전압을 전부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100으로 봤을 때 뭐 전압 변동의 차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 전압의 차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 그랬을 때 무부하 전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하고 변동률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이 이거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자, 25번 볼까요? 25번은 100kVA 변압기, 단상 변압기 세대랍니다. 100kVA짜리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산했답니다. 하나가 100kVA, 100kVA, 100kVA. 그러면 실제 얘한테 부하를 걸면 부하를 몇 kVA짜리 부하를 걸 수 있는 거죠? 3상 부하를. 100kVA짜리 단상 변압기가 세대 있으니까 세대에 대한 300kVA 부하를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만들어준 만큼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그렇죠. 사용 부하 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결선이 됩니다. V결선. 자, V결선이 되고
여기에는 부하는 삼상부하가 그대로 걸려 있는 거죠. V결선에서 삼상부하의 결선 방식에서는 얘를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P V결선은 벡터도를 그려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한 대 용량에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까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루트 3배에다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얼마짜리? 100짜리니까 100을 하면 173.2kVA까지 부하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더라. 자, 두 대로 운전하면 200kVA를 거는 게 아니라 몇 kV까지 걸 수 있다? 113.2kVA까지 부하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답이 2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반드시 좀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실기까지도 갖고 가야 되는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 26번은 전원로부터 합성 임피던스가 0.5%, 15,000kVA 기준인 곳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몇 MVA가 돼야 되는가 그랬어요. 차단기 용량 구하랍니다. 26번은 차단 용량을 구하랍니다. PS를 계산하십시오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PS를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Z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또는 % 임피던스가 주어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럼 % 임피던스가 주어질 때 단락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PS는 공식이 %Z분의 100의 PN 전격 용량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뭘 구할 수 있다? 단락 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임피던스가 안 주어졌을 때 PS는 계산하는 방법이 상계수, 단상이면 1, 3상이면 루트 3을 곱한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시면 뭘 구할 수 있다? PS를 구할 수 있더라. 단락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 임피던스가 주어졌죠? 예, 0.5%라고 주어졌으니까 0.5%가 주어진 위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5분의 100 곱하기 PN이 몇 kVA요? 15,000kVA가 주어졌네. 그죠? 15,000kVA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답은 고로 얼마? 뭐로 구하라 했다? MVA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키로를 메가로 바꾸려면 10의 몇 승을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답이 3000MVA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좀 풀어주실 줄 아셔야 되고요. 27번을 보죠. 27번. 자, 27번은 우리나라 투투나인 배전선로에 적용하는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를 구해라 그랬는데 공칭 방전 전류. 방전 전류. 자, 공칭 방전 전류는 우리 설비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고요. 전력공학 시간에도 아마도 공부들을 조금은 하셨을 건데 공칭 방전 전류를 정하는 전류 값은 2500A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0A, 그 다음에 10,000A짜리가 있습니다. 10,000A. 물론 20,000A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0A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2500A는 우리 수용가, 지금 일반적인 수용가 투투나이를 사용하는 데는 또는 배전선로에는 수용가 인입구에는 다 2500A짜리, 즉 카루다 계산한다 그러면 2.5카 피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카 피레기를 사용한다. 자, 5,000이나 만은 한번 우리 해설을 좀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보시면 뒤에 참고사항으로 5,000A짜리는 66kV 이하 뱅크 용량이 TR 합계 용량이 얼마 미만? 3000kVA 미만일 때 이하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10,000A짜리는 그 이상의 변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칭 방전 전류 2,500W짜리 사용한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죠. 2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28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일선지락 시의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을 물어봤습니다. (28번) 우리가 접지 방식을 전부 다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선지락 시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 중에서 자, 보기를 좀 보면 1번에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이거 외에 비접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접지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변압기가 Y결선되어 있는 변압기의 중성점을 하나를 직접 접지했습니다. 대지에다가 직접 접지를 했습니다. 이 방식. 자, 변압기의 중성점에다가 저항을 연결해서 대지에 접지를 했습니다. 또는
완전 비접지 방식으로 갑니다. 델타 결선에서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의 중성점에다가 리액터를 붙이는 방식, 소리액터를 붙여서 접지하는 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죠.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우리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리액터 또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한 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했어요. 한 상에 지락고장이 발생을 하면, 한 상의 지락고장이 이렇게 발생을 똑같이 다 하면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봤나요? 건전상의 전위상승. 전위상승치는 한 상이 지락이 되면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건전상, 지락된 상 말고 건전상의 전위상승이 약 75%까지 밖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75%까지 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위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위가 상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조금 더 높게 전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의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전위 상승은 직접 접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간다. 비접지 방식에서는 한 상이 지락되면 나머지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이 루트 3배만큼 전위가 상승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의 한선 지락 시에는 나머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은 얘보다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루트 3배 이상 전위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전위 상승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전위가 상승되는 치가 작은 게 누구다? 직접 접지고, 그 다음에 가장 전위 상승이 큰 곳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전위 상승이 가장 크다. 한번 고장 전류 편에서 한번 볼까요?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고장 전류는 직접 접지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 전류 값이 약 3I0쯤 됩니다. 얘는 그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얘는 삼상 단락 전류의 크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상 단락 전류는 대단히 큰 건 알고 있겠죠? 예. 큰 고장 전류니까 그만큼 큰 고장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으로 갈수록 그 지락 전류가 얘 때문에 상당히 작게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작으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나머지 이쪽으로 전류가 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송전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장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예. 고장 전류가 크게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고장 전류 측면에서 보면 직접 접지가 가장 크고 가장 적은 것은 누구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저 지락 전류가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느냐? 이런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 전류가 중성선을 타고 올라가서 변압기에 영향을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접지도 얘에 의해서 좀 제한은 되겠지만 변압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 비접지는 어떻게 올라가죠, 이거? 얘들은 대지와 항상 뭐 됐다? 충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에 의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 지락 전류가 상당히 더 작아집니다. 얘는 L을 아주 붙여놨습니다. 리액터를 붙여놨기 때문에 아예 지락 전류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겠죠. 이 지락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해서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한 자장이 형성되겠죠. 자장권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장권 안에 통신선이 들어와 있으면 이 통신선에 뭘 일으킨다? 유도장애, 지직, TVI라든가 RFI, 어떤 전파장애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유도장애 편이라고 할게요. 유도장애의 가장 나쁜 놈은 누구다? 얘다. 가장 나쁜. 유도장애를 가장 적게 주는 놈은 누구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안정도 측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도. 계통이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이 안정도는 전류가 크면 안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는 가장 직접 접지 계통이 작고요. 가장 안전한 계통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입니다. 자, 장 단위서로 있죠. 장 단위서로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가지고 접지 방식을 우리나라 계통은 접지를 할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그 정하는 것은 결국은 돈입니다. 돈인데 가장 절연을 적게 해도 되는 방법이 누구냐 봤더니 얘들아 얘. 왜? 전압 상승이 안 되니까 절연 파괴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절연을 가장 낮게 해도 됩니다. 가장 약하게 해도 돼. 결국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 얘가 가장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Y결선에 직접 접지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이게 유효접지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자격증을 손에 쥘 때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28번은 일선질압 시 전이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 당연히 전이상승이 가장 적은 거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될 거고요. 자, 29번을 보도록 하죠. 29번.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직렬 콘덴서가 뭐냐면 송전선로가 있다면 선로에 직렬로다 설치하는 걸 직렬 콘덴서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가 있고 이걸 하나 따와서 우리 수용가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려고 설치하는 콘덴서는 얘는 무슨 콘덴서? 병렬 콘덴서죠. 병렬. 송전선로에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 걸 우리가 직렬 콘덴서라고 합니다. 직렬 콘덴서는 왜 설치하는 거냐? 선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거리화가 되면 될수록 X값이 커집니다. 즉 무슨 소리야? 임피던스가 커진다 이거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값인데 그 중에서도 이 L값, 유도성 리액턴스인 L값, 유도성 성분인 X의 L값이 대단히 커집니다. 장거리가 되면. R은 무시되니까 무시한다고 보고요. 워낙 얘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무시된다고 보고 얘가 커지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얘가 커지면 계통의 전압가가 대단히 커집니다. 전압이 강화되면 안 되겠죠? 100을 만들어줬으면 100을 받아야 되는데 100을 만들어줬으면 70, 60, 뭐 60, 50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직렬 콘덴서를 설치해주면 마이너스 XC를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상해주려고 직렬 콘덴서를 답니다. 그러면 직렬 콘덴서를 달면 뭐가 된다? 전압 강화가 경감되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29번은 직렬 콘덴서 선로에 삽입할 때의 장점이 아닌 거 2번 정태 안정도를 증가시키느냐? 예, 증가시킵니다. 정태 안정도 한 개씩이 있는데요. 우리 정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한다고 보시고 이 문제풀이 하는 것은 여기에 x분의 2v 사인 델타라는 어떤 안정도 한 개씩을 봤을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안정도 한 개씩 크면 클수록 좋은데 여기에 이 XL 값, 유도성 리액턴스를 줄여주면 안정도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안정도 커지는 게 맞고요. 2번. 3번에 선로 인덕턴스를 보상하는 것이다. 인덕턴스. 얘가 인덕턴스의 리액턴스예요. 얘는 뭐예요? 리액턴스죠. 이 XL이라는 놈은 전기 각조파수에다가 뭘 곱한 거야? L을 곱한 인덕턴스 헬리 값을 곱한 값이 XL 오hm 값이죠. 리액턴스 값이다. 그래서 요 인덕턴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수전단의 전압 변동을 줄인다. 전압이 변동되는 것을 줄이는 거니까 당연히 전압 변동도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1번은 역류를 개선한다. 역류 개선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병렬 콘덴서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병렬 콘덴서가 아니라 직렬 콘덴서를 물어본 거니까 답이 1번이 되고요. 30번 볼까요? 30번. 30번은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변전소의 전압 조정 장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자, 전압을 조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전압을 조정한다. 그러면 전압 조정하는 방법은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은 변압기의 탭, 권수비를 조정해주는 방법, 아니면 IVR을 사용합니다. IVR, 인서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인서트, 하여튼,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유도, 전압, 조정기가 됩니다. 조정기. 하여튼, 유도전압 조정기,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닥스 같은 것들, 슬라이닥스처럼 전압을, 건수비를 조정하면서 전압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거, 또는 뭐, ULTC, 이런 것들이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간접 조정하는 방법은 무효분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정합니다. 무효분을 진상을 만들어준다. 진상으로 하면 전압이 상승이 되는 것이고요. 상승이 된다고 보고요. 지상 성분의 무효분을 계통에 공급해준다. 그러면 지상 성분을 공급해준다. 그러면 전압이 저하되는 이런
계통으로 전압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에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배전선로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유도전압 조정기 IVR을 사용합니다. IVR.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유도전압 조정기가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을 좀 보겠습니다. 31번.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는 그랬는데 그 아래 표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 그랬는데 이 단락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는 CB하고 차단기입니다. 그죠?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라든가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파워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PF라고 하죠. 파워퓨즈. 얘를 다른 말로 전력용 퓨즈라고 합니다. 전력용 퓨즈가 뭘 차단할 수 있다? 단락전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보면 부하전류도 개폐할 수 있는 거에 어떤 걸 알았어요? 부하전류.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은 파워퓨즈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CB는 부하전류도 개방할 수 있고 폐로할 수 있습니다. 단락전류도 개방할 수 있고 폐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CB가 답이 된다. 부하전류와 단락전류 모두 개폐할 수 있는 것은 차단기, CB, 서킷 브레이커 이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 2번. 우리 단록이 1번에 나와 있는 거 단록이는 어떤 전류만 개폐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은 단록이는 얘는 무부하 상태, 부하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전류만, 무부하의 전류만 개방할 수 있고 폐로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도 가능하고 폐로도 가능하더라. 단록이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번은 2번이 되겠고요. 32번을 볼까요? 32번. 선로의 커패시터와 무관한 것은 선로의 커패시턴스. 이게 무슨 소리냐? 선로에 C에 의해서 충전이 돼버리면 얘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에 대표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로의 커패시턴스와 무관한 것은 그랬는데 한번 1번부터 보시면 전자유도를 일으킨다. 2번에 개폐 서지를 크게 하거나 그런다. 그 다음에 3번 중성점에 잔전압을 만든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아까도 연가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32번은 이런 겁니다. 선로가 길게 포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와의 어떤 C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C가 충전이 됩니다. C가 충전이 되면 변압기의 입장에서 보면 변압기에 접지를 이렇게 해놨을 건데 변압기 입장에서 보면 얘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왜? 얘가 불평이 됐으니까. 이렇게 불평이 돼서 아까 우리 연갈 실시합니다. 이걸 평행시키려고. 연갈 실시하는데 얘가 전압이 발생되고 대지의 전압은 0V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위에 차가 있으니까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전류가 흐르면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는 정전 용량에 의해서 C에 의해서 유도되는 장애다. 그래서 정전 유도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전 유도장애가 일단 발생을 하고요. C가 여기에 계통에 많아버리면, 이렇게 많아지면 페란트 현상이 생깁니다. 소스 측의 전압보다 수전단 측의 전압이 콘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페란트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 페란트 현상이 발생을 하면 수전단 측에서 송전단 측으로 전압이 거꾸로 걸립니다. 그럼 발전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원 측에 발전기가 있다면 발전기로 전압이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전기자 반작용 무슨 작용을 한다? 증자작용을 합니다. 전기자 반작용, 증자작용하면서 지가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여자가 됩니다. 여자. 코일이 전원이 형성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가 커지면 고조파도 발생을 하고요. C가 커지면 전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스위치를 달아놓고 얘를 껐다 켰다 할 때 뭐가 생기겠어요? 스위치를 달아놓고 껐다 켰다 할 때 서지가 더 커지겠죠? 개폐 서지, 폐로 서지가 더 커집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 개폐 서지가 커지고 중성점에 전압이 발생한다. 얘를 잔류전압이라고 하고요. 발전기가 스스로 여자되는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자유도장애는 그럼 뭐냐? 전자유도장애는 이렇게 C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상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납니다. 이렇게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영상전류가 흘러요. 영상전류. 그 영상전류에 의해서
영상전류에 의해서 중성점 접지를 해놨으니까 지락전류 하려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전류? 3I0에 큰 전류가 들어갑니다. 영상분 전류에 의해서 생긴 유도장애, 통신선에 주는 유도장애를 우리가 전자유도장애라고 한다. 정전유도장애는 평상시 C의 뭐에 때문에? 불평형. C의 불평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전자유도장애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락고동이 발생하고 영산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영산전류에 의해서 전자유도장애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분에 의해서 전자유도장애가 발생하다. 자, 그랬고요. 33번을 보죠. 33번은 배전선로에서 균등하게 분포된 부하의 경우 배전선의 말단에 전압 강화는 모든 부하가 배전선의 어느 점에 집중되어 있을 때의 전압 강화가 같은가 그랬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균등하고 저기에 부하 말단에 배전선 말단에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전원단이 있어요. 전원단이 있는데 부하를 쓸 때 여기에 100A짜리 부하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송전단 전원측으로 갈수록 여기에 뭐 1A짜리 부하를 이렇게 썼어. 이런 것을 우리가 말단에 집중된 부하, 말단이 이렇게 전류를 많이 소비하는 부하를 걸었을 때의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전압 강화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이 발생할 텐데 그때의 전압 강화를 100%로 보자. 1. 그때의 전력 손실을 100%로 보자. 얘를 기준으로 부하를 이렇게 걸어봤답니다. 어떻게? 전원단이 있으면 전원단으로부터 부하를 10A 소비하는 부하, 10A 소비하는 부하를 이렇게 평형하게, 균등하게 한번 설치해보자. 얘가 무슨 부하일까요? 이런 거는. 가로등 같은 거. 가로등이 평형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전류 소비가 똑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하면 부하 말단을 기준으로 한 부하에 대해서 전압 강화는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럼 부하를 한번 이렇게 설치해보자. 전원단이 있다면 전원단으로부터 여기다가 한번 집중해 설치해보자. 전원단에다가 큰 부하를 한번 달아보자. 여기 가면 작은 부하만 달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강화는 3분의 1로 떨어지고요. 전력 손실은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증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증명을 하려고 봤더니 송전공학책에 우리 고대 송길려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무려 한 7, 8페이지를 활용해서 이걸 풀어놨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제가 풀어드리면 적분, 미분 다 해야 되겠죠? 풀어는 놨습니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내일까지 해야지만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풀어드리고 이거 외우시면 되겠죠. 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 강화가 100%다. 말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 손실이 100%다 그랬을 때 평형하게 설치하면 전원에 집중시키면 부하를 어떻게 되느냐? 전압 강화는 2분의 1, 3분의 1. 전압 강화는 3분의 1, 전력 손실은 5분의 1 이렇게 줄어들다. 그래서 외워야 되겠죠. 외운다. 이거는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느냐? 전압 강화를 물어봤네요. 전압 강화는 2분의 1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인가요? 1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34번은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를 물어봤습니다. 34번은 이것은 전기 기사에도 1회, 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회, 3회에 한 문제씩 다 나왔고요. 산업기사를 기준해서도 제가 방금 전에 기사를 풀어서 다 나온 건 알겠는데 산업기사를 보면 1회 시험에 일단 벌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324번은.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324번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의 밑줄 좀 치시고요.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와는 전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손실률을 H라고 표시했네. 이 책에서는 우리 H는 전력 손실률은 어떤 게 손실률이냐? 무언가를 100%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삼상전력을 100% 송전해주면 전력 손실은 전력 손실은 얼만큼 생겼는지의 비를 뭐라고 한다? 전력 손실률이라고 한다. 삼상전력을 100을 넣어줬을 때 전력 손실이 얼만큼 생겼는지의 비가 손실률이다. 손실률.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우리는 100자를 빼겠습니다. 뭐 어떤 룰로 나타내면 복잡해지니까, 보기 싫어지니까 일단 100으로 나누면, 퍼센트법을 100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퍼 유닛법이 되는 거죠. 피우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우로 나타내겠습니다. 피우로 나타내면 삼상전력은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셨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삼상전력 손실은 어떻게 배웠죠? 3 I자승 R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II를 지워주고, 같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지워주고, 분모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도 관계없겠죠. 같은 값을 곱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분자를 좀 구분해보면 이렇게 좀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하면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얘가 P가 되는 거죠. P.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하면 루트 3 곱하고 3, 3이니까 날라가면 뭐만 남는다?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뭐가 남나요? P R이 남네. 그죠? P R이 이렇게 남습니다. P R이 남습니다. 자, 이것 좀 더 한번 좀 풀어보자. 풀면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에다가 R이라는 놈은 전선의 저항은 1m당의 전선의 저항은 로 전선의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더라. 문제에서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거 물어봤죠. 전압의 자승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아, 그렇구나. 단면적이라는 놈은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구나. 이거 찾으시면 되는 거죠. 답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더라.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5번을 보겠습니다. 35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35번 같은 문제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셔도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1kg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몇 kWh인가 그랬어요. 단 석탄의 발열량은 5,000kcal per kg이고 kg당 1kg당 5,000kcal를 낸다고 그랬고요. 발전소 효율은 40%이다. 이때 효율을 구하라 그랬나요? 전력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이 식 하나는 좀 외워두셔야 돼. 발전소에 가면 발전소가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장치선도를 그려보면 보일러가 있고 다음에 과열기가 있고 여기 터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빈 축에다가 발전기 축을 물어놨고 이 터빈 축에서 나온 그 열을 식혀주는 복수기가 있습니다. 복수기. 그 다음에 급수를 다시 공급해주는 보일러에 공급해주는 급수 펌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기본 사이클만 랭킨 사이클이라는 기본 사이클만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보일러에다가 연료를 공급해 주면 물을 끓여서 그 과열전기를 만들고 그 과열전기가 이렇게 터빈 입구에 들어가고 뜨거운 약 과열전기가 580도쯤 되는데 이 뜨거운 전기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 복수기가 뭐 하는 거냐면 저 바닥 심해에서 약 4도의 물을 끓여서 그냥 수전에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4도니까 여기가 580도야. 그러면 뭐가 생기죠? 연락차가 생길 거 아니야? 연락차에 의해서 전기가 착 하고 빠집니다. 그럼 그때 그 증기의 속도에 의해서 터빈의 날개를 돌려주고 발전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효율을 구하랍니다. 이 전체 사이클의 효율 리타를 구해보래요. 효율 리타는 MH분의 860의 WG 곱하기 100%로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발전소의 효율이에요. 여기서 M으로 표시했나요? B로 표시했나요? 예, 이렇게 표시해놨네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M은 뭐냐? M은 연료의 양입니다. 연료의 양. 1시간당 연료가 몇 킬로그램 소비되는데 석탄이면 뭐 당연히 경유면 리터로 표시하겠죠? 곱하기 저 H가 발열량을 나타냅니다. 발열량은 석탄 1kg이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는데 분해 860 곱하기 WG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출력 PG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지? 시간을 곱하면 얘가 양이 되잖아요. 그죠? 양. 얘가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전력량. 사용 전력 PG에다가 뭘 곱한 거라고요? 시간 T 아워를 곱한 것이 전력량이다. 곱하기 100%인데 이 문제에서는 얘 전력량을 구하라 그랬죠? 얘 구하라 그랬으니까 쟤를 이항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 WG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860분의 860 곱하기 100분의 뭐가 되나요? 2타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아워 값 곱하기 연료량이 되죠. M이 되고 발열량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H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숫자 나온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걔가 얼마다? 2.3kWh가 나오더라.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3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이쪽을 좀 봐주시고요. 36번. 154kV 송전계통에서 3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고장점에서 본 등가 정상 임피던스가 100MVA다. 100MVA. 기준으로 25%라고 하면 단락 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단락 용량. 자, 우리 단락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Z가 주어졌을 경우와 %Z가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임피던스가 몇 프로라고 주어졌어요? 임피던스 기준으로 25%라고 한다라고 25%라고 임피던스 값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에서 공식은 PS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PS를 계산하는 방법은 %Z 분의 100의 PN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은 임피던스가 없을 때는 PS는 상계수, 단상이면 1, 3상이면 누수3 곱하기 얼마 안 된다? 전격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곱하시면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임피던스가 주어진 1번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1번 공식으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PS는 %임피던스가 몇 프로라고 주어졌냐면 25% 분의 100 곱하기 PN이 얼마 주어진 거예요? 100MVA. 단위도 100MVA로 계산하랍니다. 그럼 100MVA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100을 20으로 나니까 4 나오죠? 그럼 4 곱하기 100이니까 400MVA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이 4번이 되나요? 3번이 되네요.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37번을 봅니다. 37번은 삼상일회전 송전선로의 소 리액터의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용량을 구하시오. 용량 Q를 구하라는데 지금 이게 단상 용량을 구하라는 게 3상이잖아요. 그죠? 단상의 충전 용량을 구하려면 전압에다가 상전압에다가 거기에 산에 충전되는 충전전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R상에 하나만 있다. 대지가 있다. 그럼 여기에 충전 용량 Q를 구해라 그러면 충전 용량은 이 상전압에다가 여기에 걸린 전압, 상전압이 걸리는 거잖아. 대지하고 성간하고 걸린 거니까. 이 대지와의 성과의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에다가 이건 C에 의해서 항상 충전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선로가 C에 의해서 충전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류가 충전 전류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2에다가 충전 전류는 어떻게 걸리느냐? 오메가 C2루다. 이렇게 걸립니다. 이게 단상의 경우고요. 이게 만약에 선이 세 가닥 있는 3상의 경우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3만 곱해주면 3상 충전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상의 충전 용량은 3, 2, IC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전압 2에다가 곱하기 얘는 오메가 C2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써보면 3 오메가 C2 자승이 되겠죠. 3의 오메가 C 자승이 됩니다. 답이 그게 아닌데요. 오메가 C2 자승으로 나오는데요. 네. 오메가 C2 자승으로 나온 이유는 요 상전압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성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바꿔준 거지. 그러면 3에다가 오메가 C 상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성간전압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누수3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자승값이라 그랬다. 그러면 누수3 날라가니까 오메가 CV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에 삼선 일괄 시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을 보죠. 38번. 자, 38번은 감전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감전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기기가 있다. 그럼 기기를 잘 절연하면 되겠죠? 이 기기를 잘 절연해서 여기에 전선이 뭐 예를 들어서 혼촉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지락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얘를 잘 감싸 놓으면 감전이 안 되는 거죠. 인체가. 뿐만 아니라 접지하면 되겠죠? 뭐 등등 누전 차단기 설치하면 되겠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크온을 설치한다 이건 아니에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아크온이 뭐냐면 우리 철탑에 보면 철탑에 애자가 있고요. 애자에다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매달아놨을 겁니다. 이상전압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선이 이상전압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이 애자는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이 항상 걸려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덜 걸려 있을 거고. 자, 그렇게 하는데 얘가 파괴될 수 있어요. 이상전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애자련을 보호하려고 여기다가
아크혼, 아킹링이라고 부르는 얘를 붙여놓으면 이상전압이 이렇게 방전을 하면서 쇳덩어리입니다. 이거 쇳덩어리.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방전하면서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감전보용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9번을 보죠. 자, 39번은 자, 요 문제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변압기 용량 계산편에서 수용률과 부등률 그 다음에 부하율 공식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총부하 설비가 160kW, 수용률이 60%인 부하용률이 80%인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 계산을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변압기 KVA 용량을 알고 싶어요. 얘를 알고 싶은데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답니다. 얼마짜리가 달려 있냐? 160kW짜리 부하가 달려 있습니다. 160kW짜리 부하가 달려 있는데 얘 160kW에 보면 전체 우리 방 안에 160kW짜리 부하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160kW짜리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에어컨 켜놨을 때 히터를 꺼놓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걸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하의 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용률이라고 하는데 그 동시 사용하는 정도, 그 수용률이 얼마로 주어진 거냐, 여기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이렇게 사용된답니다. 이거의 역률은, 이 기계의 역률은 0.8%라고, 0.8, 코사인 세타는 0.8이라고 80%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이 변압기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에 얘들을 계산하면 몇 킬로와트가 걸릴지 개별 수용가에 뭘 구해야 된다? 최대 전력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실제 여기다 걸리는 게 얼마 걸리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봐야 됩니다. 그 알아보는데 얘 킬로와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개별 수용가의 수용가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수용률을 곱하면 된다. 수용률을 곱하면 되는데 설비 용량이 얼마? 160kW에다가 수용률이 얼마라 했어요? 0.6을 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 뭐가 구해졌다? 킬로와트가 구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킬로와트가 구해졌어요. 킬로와트가 구해졌는데 이대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에 걸린 최대 킬로와트가 100kW가 걸렸더라. 그러면 변압기도 100kW짜리 100kVA짜리 설치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더라. 얘가 사용하다 보면 역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역률이 주어졌으니 역률로 뭐를 나눠야? 이 킬로와트를 나눠야 kVA가 나오는 거죠. kVA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다? 역률 코사인 세타로 뭘 나눠야? 킬로와트를 나눠야지만 kVA가 나오는 것이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P 킬로와트는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여기서 볼트 암페어, 뭐 킬로로 다 단위를 했지만 kVA,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구하려면 얘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분의 P 킬로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 이 공식을 응용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률식에서 얘를 찾아야 됩니다. 부등률을 보면 부등률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규 공부하면서 부등률의 공식을 외우셨을 거예요. 합성 최대 전력분의 킬로와트 분의 분자가 뭐예요?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이죠. 합입니다. 킬로와트. 부등률은 곱하기 100%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게 부등률인데 여기에 합성한 각 수용가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보면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는 뭐하고 자리를 바꾸면 된다? 부등률 분의 각 수용가 최대 전력의 합을 이렇게 나누면 뭐가 계산된다? 변압기 용량이 계산됩니다. 변압기 용량은 kVA로 나타내려면 근데 얘 킬로와트로 나타냈으니 얘를 kVA로 바꾸려면 뭐만 하면 된다?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부등률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부등률이 안 주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로 주어졌어요? 그럼 1이고 역률은 얼마로 주어졌어요? 0.8로 주어졌나요? 부하 역률이 0.8분의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 각수용과 최대 전력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설비 용량이 160 곱하기 수용률이 얼마예요? 0.6.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얘가 얼마? 120 kVA가 나온답니다. 120. 답이 몇 번에 있냐? 3번에 있네요. 3번.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좀 헷갈릴 거예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부등률식을 가지고 어떤 변압기 용량을 계산한다. 변압기 용량은 얘를 변압기 용량이라고 한다. 얘를 구하려면 자리를 바꾼다. 서로 리플레이스. 자리 바꾸면 부등률분의 뭐가 된다?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그거를 킬로와트를 구했으니 얘 킬로와트를 kV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0률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를 좀 보시면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한 표준 현수회자를 사용하는 전압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아래 표가 주어졌는데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배전선로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전선을 매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선을 매달 때 이렇게 완금을 설치하고 완금에다 구멍 뚫어서 현수회자를 이렇게 걸죠. 현수회자 뭐 이렇게 그렸다고 하죠. 현수회자 걸고 여기서 전선을 이렇게 매달아 놨을 겁니다. 이 현수회자 개수가 이 전압이 투투나인이다 그러면 몇 개? 2개에서 약 3개. 그 다음에 66kV면 3개에서 4개. 154kV면 9개에서 11개. 345다 그러면 345다 그러면 18개에서 23개 정도. 그 다음에 765면 38개에서 약 44개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내륙 지방에다가 설치했느냐 아니면 저쪽 바닷가 쪽에 설치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참고하셔서 18개에서 23개니까 3, 4, 5kV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이것도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문제니까 한 번씩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년 전기산업기사 1회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